그럼 2교시 시작할게요. 자, 2교시는 신포괄 수가 수행하기 해서 이제 신포괄 수가 지불 제도가 왜 발생을 했고 또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자, 신포괄 수가제는 여기 보시면 행위별 수가제 FFS하고 포괄 수가제 DRG가 합쳐진 한국형 포괄 수가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은 이것도 이제 뭐 건당이기는 한데요. 이제 행위별 수가제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기존 DRG 방식을 조금 개선 합쳐진 모델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건강보험 도입이 된 이후로 행위별 수가제가 현재까지 다 이제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어쨌거나 행위별 수가제에 많은 장점이 있기는 하지만 앞에서 우리 DRG 배우면서 행위별 수가제의 단점 그리고 문제점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이 돼서 DRG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행위별 수가제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만든 게 이제 포괄 수가제였는데 또 포괄 수가제 같은 경우는 대상 질병군도 좀 제한이 되어 있고 또 그 DRG의 단점이 있었잖아요. 환자와 의료기관의 마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그 개선을 하고자 만들어 놓고 그걸 이제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뭐 뒤에서 목적이 나오겠지만 일단은 지금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새로운 이 신포괄 수가 개발에 따른 이 모형이 타당적인지 그래서 타당성을 검증을 이제 하기 위해서 여기 보시면 2009년 4월부터 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영병원이 일산병원에서 지금 시범 사업을 시작을 해서요. 지금 보시면 네 시범 사업을 일산병원에서 시작을 했고요. 2011년도에는 이제 그 지역 거점 공공병원에서 그 건강보험 대상자를 해가지고 실시가 돼서 뭐 그 의료원에서 좀 하고 있다가요. 그 다음에 이제 2012년도부터는 또 좀 의료급여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조금 더 이제 공공의료기관을 확대해가지고 시범 사업을 이제 조금씩 늘려간 거죠. 자, 그 다음에 지금 2018년 8월 1일부터는 공공기관, 뭐 의료원이라든지 뭐 이런 것을 이제 더 벗어나서 다양한 의료기관으로 확대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는 거의 뭐 98개 이상의 그 의료기관에서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지금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신포괄 수가 제도의 실시 근거하고 목적 같은 경우는 우리 여기 보시면 이제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서 그 정부는 새로운 진료비 지불 체계에 대한 시범 적용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이 보건의료기본법의 제44조에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요 제44조 1항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시범 사업을 지금 실시를 하고 있는 것이 신포괄 지불 제도고요. 지금 이제 시범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시범 사업 같은 경우는 신포괄 모형의 환자 분류, 그래서 DRG보다 굉장히 많은 환자 분류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포괄 수가 수준의 그 진료비 지불 방식이 적정한지 파악을 하고, 그래서 요 지불 모형이 타당적이고 확대 가능한지에 대한 가능성을 검증을 하는 게 지금 시범 사업의 실시 근거이고 목적이다. 그리고 또 목적 중에 하나는 이 의료의 질, 아까 그 DRG의 단점 중에 하나가 그거였었잖아요. 환자와 의료기관의 마찰이라든지 신의료 기술에 대한 발달을 또 저해하는 게 또 DRG였는데 그것을 조금 해결하고자 의료의 질을 높이고 그 다음에 의료 공급자의 진료 행태를 조금 더 높이고 우리 또 행위별 수가제 같은 경우는 진료비 청구가 굉장히 좀 워낙 세분화되다 보니까 복잡했었잖아요.
그것을 조금 해결하고자 만들어 놓은 게 좀 DRG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조금 진료비 청구에 대한 그 간소화를 위해서도 이 심포괄수가제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심사나 관리 업무, 그래서 심사평가원이라든지 공단에 미치는 영향 같은 거를 다 평가를 해가지고 문제점도 파악을 하고 그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 게 이 심포괄수가제의 목적이다. 그래서 그 앞에서도 나왔지만 심포괄수가제는 행위별 수가제와 그 다음에 DRG를 포함한 한국형 포괄수가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심포괄 같은 경우는요, 일단은 시범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시범 사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시범 기관이 그 정해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병원이나 종합병원 중에 시범 사업을 지정받은 기관을 이제 우리가 시범 기관이라고 하는데요. 요 시범 기관에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2022년 현재에서는 시범 사업에 적용되는 질병군이 603개예요. 네. 603개인데 우리 DRG도 연령에 따라서 달라졌었잖아요. 그래서 심포괄도 마찬가지로 연령 세분화에 따라 가지고 질병군이 704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그 세 분류 있었잖아요. 합병증이라든지 동반 상병에 따른 질병의 그 코딩이 또 달라져 가지고 굉장히 많은 1800개 이상의 그 DRG가 지금 시범 사업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DRG보다는 굉장히 폭넓어진 게 이 심포괄수가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시범 사업을 이제 관리하는 체계를 살펴보면, 자, 일단은 보건복지부, 그 다음에 심사평가원, 그 다음에 시범기관이 있죠. 시범기관 앞에서 나왔죠. 그 다음에 국민건강보험공단, 그 다음에 또 하나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학계라든지 전문가 이렇게 그 5개 관리 체계를 통해서 협업을 통해서 어떤 이제 협의체 중심이 되는 거는 보건복지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뭐 심평원 같은 경우는 이제 자문위원회라든지 심포괄에 해당하는 정보를 관리하고 있는 이제 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시범기관 같은 경우는 이제 시범사업 추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TF팀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코딩위원회, 그래서 우리 이제 6개 그 코딩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또 이제 그러니까 실무를 담당하고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공단 같은 경우는 이제 지원단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학계라든지 아니면 이제 DRG 에 해당하는 이런 전문가라든지, 그래서 이제 자문을 하게 되는 이런 관리 체계를 지금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범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는 이제 시범이 되고 있는데요. 예, 뭐 부정적인 평가는 아닌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심포괄 수가 사업에서 좀 그 제외되는 것들을 또 기억을 좀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대상자분들이 좀 제외가 되는데요. 일단은 납병동에 입원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심포괄 수가에서 제외가 되고요. 그 다음에 신생아. 그래서 신생아는 우리 출생부터 4주까지를 신생아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출생 4주 미만도 있지만요. 출생이 1년 미만이기는 한데 체중이 2.5kg 미만인 이런 이제 신생아, 그러니까 우리 약간 그냥 미숙아라는 말 많이 쓰죠. 그래서 이제 요렇게 해당하는 신생아들은 또 심포괄 수가제에서 제외가 돼서 우리 행위별 수가제로 그 해당이 되시는 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또 암 환자인데 우리 그 호스피스 병동에서 그 입원해서 치료를 받으시는, 그러니까 어떤 개념이죠? 그 뭐 완치를 위한 게 아니라 돌봄 개념, 총체적 돌봄이었잖아요. 우리 호스피스 같은 경우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도 요 심포괄에서 제외가 되고요.
그 다음에 뭐 행위 환자나 노숙인, 그 다음에 이제 그 건강보험자나 의료급 수급권자가 아닌 외국인들 같은 경우도 안 되고요. 우리 또 의료급여 같은 경우는 그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정액 수가 적용 대상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도 이 신포괄 수가에서 제외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모형에 좀 부적절하다라고 인정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뭐 당뇨나 고혈압이라든지 우리 내분비계 질환, 그래서 갑상선 질환자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식이요법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 식이요법을 위해서 입원하신 분들 같은 경우도 제외가 되고요. 그 다음에 뭐 혈우병이라든지 HIV 환자라든지 그 다음에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환자분들도 제외가 됩니다. 또 이제 그 자격 변동이 되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입원 기간 중에 건강보험이었다가 의료급여가 되거나 의료급여였다가 건강보험 되신 분들 같은 경우도요, 이 심포가 수가제에서 제외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시면, 네, 뭐, 로봇 수술을 한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뭐 그 사전 승인에 대한 절차에 따라서 약제를 이제 투여한 환자라든지, 아니면 이식 관련된 환자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우리 산정 특례 기준에 따라 가지고 우리 그 희귀질환자 대상자분들 계시잖아요. 그래서 극희귀라든지 상세불명, 희귀 기타 염색체 질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그 심포가 수가제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는 다 행위별 수가제의 적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신포괄 수가제 코딩할 때 작성 방법 같은 경우는 우리 DRG하고 이제 거의 유사하죠. 그래서 KCD에 따라 가지고 그 KCD에 해당하는 진단명 코드로 이제 기재를 이제 하는 건데요. 요 주 진단이나 기타 진단 같은 경우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주 진단 같은 경우는 최종 진단이죠. 그래서 병원 치료를 이제 필요로 하게 만든 가장 중요한 병태,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기타 진단이 되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진료 개시 후에 의료시설을 방문하게 만든 병태와는 관계없는 새로운 병태가 발견이 되고, 또 이로 인해서 그 자원 소모가 더 클 때는 새로운 병태를 주 진단, 그러니까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 진단이 최종 진단이다 보니까 최초 진단하고 맨 마지막 진단이 바뀔 수도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주 진단 같은 경우는요, 네, 일단은 한 번 입원한 건에 대해서는 하나의 주 진단을 선정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주 진단은 맨 마지막에 내야 된다라는 얘기죠. 자, 그리고 퇴원 전의 주 진단이 그 당시에 임시 주 진단이다. 그래서 입원 기간 중에 검사를 다 한 후에 최종적으로 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입원 시 진단이나 그 임시 진단 같은 경우는 입원 기간 중에 생성된 진단 정보가 전혀 없을 때 이제 입원 시 진단이나 임시 진단이 주 진단이 된다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진단 같은 경우는, 네, 입원 기간 중에 발생할 수도 있죠. 네. 그래서 입원 기간 중에, 그러니까 입원 전에는 없던 것들이, 그리고 또 입원 당시부터 주 진단과 함께 가지고 있던, 그러니까 질병이 이제 2가지 이상의 병태로 치료를 받을 때 주 진단 하나 하고 그 밑에는 이제 기타 진단으로 선정을 할 수 있어야 된다. 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입원 기간 중에 발생한 합병증으로 인해 가지고 치료나 입원 기간에 영향을 준 진단을 기타 진단으로 선정을 해 놓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기타 진단 때문에 평균 입원 일수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치료에 해당하는 것들 아니면 간호에 해당하는 것들이 이제 늘어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 늘어나는 것들에 해당하는 것은 기타 진단을 꼭 코딩을 해야지 우리가 청구를 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과거의 입원과는 관련이 있지만 이번에 입원한 거하고 관계가 없는 이런 병태 같은 경우, 질병명 같은 경우는 주 진단에서 제외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기타 진단 같은 거를 소홀히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기타 진단을 꼭 기재를 해야지 진료 중에 치료한 항목에 대해서 주 진단과 요 진료 항목에 상관이 없어도 삭감되지 않도록 좀 그 예방할 수 있는 게 요 주 진단에 해당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그 산정의 일반 원칙 보시면 심포가 수가의 그 시범사업 요양기관, 앞에서 시범기관이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요 비용을 이제 청구를 하고 산정을 할 때는 꼭 이 시범기관은 요 그 시범사업 요양급여 기준 있잖아요. 요 급여 기준에 대한 요양급여를 실시를 하고 또 거기에 소요된 요양급여를 이제 산정을 할 때 적용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신포괄 같은 경우는 이제 포괄에 들어가느냐, 포괄에 들어가지 않느냐, 그 다음에 전액, 전액 이제 그, 100대 100 항목이느냐, 아니면 우리 또 비급여 항목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다 기관별로 조정 개수가 달라지게 되는 거고요. 대신 이런 산정이 좀 현저하게 불합리하다라고 하면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조정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DRG하고 심포괄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이렇게 이제 다 이제 그 행위별로 해가지고 조금씩 달라지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정상군 환자의 요양급여에서 가산수가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이제 가산수가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그 간호등급 차등제라든지 아니면은 우리 그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사업에 따른 그 신고 현황 같은 경우를 가산수가로 추가로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반기별로 이렇게 반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심포괄 수가는 사실 포괄 수가제보다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신경 써서 산정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그 시범 사업 중에 새롭게 발생하는 행위라든지 아니면 이제 약제나 치료 재료대를 환자에게 비급여로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급여 항목에 포함되지 못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비급여 항목에 들어가는데 이 비급여로 징수하고자 할 때는 꼭 이렇게 비급여 통보를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사전에 이미 신청을 해놓고 그거에 따른 결과에서 이제 비급여로 산정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입원 환자 의약품 관리료 같은 경우는 이제 포괄 수가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별도로 산정하면 안 된다. 대신 입원 기간을 초과해서 우리 이제 뭐 30일이 초과되거나 이렇게 초과해서 한 것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투약 일수가 이제 그 기준에 따라 가지고 이제 추가로 또 산정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요것도 왜 날짜 같은 거, 그 다음에 그냥 비급여는 나중에 이제 그 본인 부담금 그 청구를 할 때 이거는 비급여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미리 비급여 같은 경우는 사전에 신청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비급여로 이제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자, 그 다음에 앞에서 제가 이제 그 정상군, 그 다음에 뭐 입원 정상군 상한 하한 뭐 이런 것들이 있다. 그거 좀 기억을 해달라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요거를 보면 이제 지금 현재 2022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제가 예시로만 두 개를 한번 꺼내 봤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외과에서 뇌 기저부 수술을 했는데 외상 같은 경우 제외, 우리 이제 뭐 사고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외해가지고 여기 이제 우리 분류 체계 보셨죠? 분류 기준. 그래서 6단위로 구분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알파벳으로
과,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질병군으로 이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요 두 개는 이제 요 두 개는 나이하고 합병증이라든지 동반 상병 이런 것도 보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요 맨 마지막 이제 합병증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이 됐잖아요. 근데 평균 입원 일수가 21.88인데 정상군 하한일, 그래서 뭐 최소 7일이라든지 상한일, 그래서 47일까지 하는 거에 따라서 달라지고, 요 상한을 이제 초과를 하면 상단 열애군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뇌 기저부 수술 같은 경우는 금액이 똑같죠. 금액이 똑같은데 우리 이제 뭐 주요 두 개의 혈관 수술 같은 경우 보면은 이 맨 마지막 합병증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금액이 달라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합병증 유무도 자세하게 살펴봐야 되고, 나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그 코딩에 따라가서 분류 체계에 따라 가지고 달라지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심포가 수가제는 정상 군이냐 또 상당 열애 군이냐에 따라서 본인 부담금도 달라지고 청구하는 것들도 달라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급여를 이제 살펴볼 건데, 여기 보시면 앞에 이제 그 포괄수가, 비포괄수가, 가산수가를 합한 게 이제 그 신포괄수가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산수가 같은 경우는 앞에서 얘기했었죠. 뭐 간호차등제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 이제 포괄수가 같은 경우는요. 포괄수가는 뒤에서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 기준수가에다가 환자 입원 일수의 평균 입원 일수를 빼고 일당 수가를 곱한 금액이 포괄수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기준수가는 뭐고, 그 환자 입원 일수나 평균 입원 일수는 뭔지 이제 살펴보면요. 이제 포괄수가 같은 경우는 이제 기준수가, 그래서 질병군별 기준, 그래서 평균 입원 일수만큼 입원했을 때 발생되는 건당 진료 비용을 기준 수가라고 해요. 그래서 심포가 수가도 DRG하고 똑같이 건당으로 청구할 수 있는 거 아시죠? 그 다음에 환자 입원 일수, 그래서 이제 그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평균 정상 입원 일수냐 상단 열애군 환자 입원 일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환자 입원 일수에서 심포가 수가는 정상군에 포함되는 환자 일수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평균 입원 일수는 아까 제가 보여드렸었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당 수가 같은 경우는 입원 일수가 1일 증가함에 따라서 추가되는 질병 군별 진료비를 이제 일당 수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에 따라서 포괄 수가가 정해지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약간 복잡하기는 한데요. 그래도 저희가 신포괄 수가를 공부할 수 있는 그 기회가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신포괄수가 같은 경우는 포괄수가, 비포괄, 그 다음에 이제 가산수가 이런 것들이 합쳐지는데, 포괄수가는 이렇구나 정도는 조금 뭐 디테일하게 들어가지는 못해도 이런 것들이 있구나 정도는 또 알고 있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열애군, 그래서 정상 입원 일수 상한 일수보다 더 입원 기간이 길어지신 열애군 환자분들의 진료비 산정 같은 경우는요, 이 열애군은 일단은 그 심포괄 급여 총액이 행일별 총 진료비보다는 적다. 그러니까 우리 행일별 수가제가 생각보다 좀 진료비가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적고 그 차액이 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우리가 이제 그 심포괄에서 열애군 환자라고 해가지고 진료비를 이제 산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심포괄 요양급여 비용, 앞에서 배웠던 그 비용에다가 여기 정상군 입원비, 입원 기간의 총 진료비에서 심포괄 요양급여 비용을 빼고 거기에다가 아까 200만 원 초과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200만 원을 뺀 금액을 이 열애군 진료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심포괄 급여 플러스에다가 추가로 더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이제 요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본인 부담금 같은 경우는요, 환자 입원 일수에 따라서 이제 우리 기본 입원비는 20%잖아요. 근데 이제 건강보험 대상자 같은 경우는 20에서 23%를 산정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포괄 수가 같은 경우는 이제 20%를 산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정신과에서 우리 이제 요렇게 코딩되어 있는 14개 질병군 같은 경우는 그 입원 일수와 무관하게, 그러니까 제가 아까 뒤에서 말씀드린다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요 입원 일수거든요. 그래서 우리 입원 일수 같은 경우는 그 DRG 같은 경우는 이제 30일이었었잖아요. 근데 30일을 초과하면 또 이제 다시 산정하는 거고, 심포괄 같은 경우는 이제 90일이거든요. 90일에 따라서 또 이제 달라지게 되는데, 요 정신건강의학과에 해당하는 요 4개 질병군은 입원 일수와 무관하게 그냥 무조건 우리 기본 입원비가 총 진료비 20%였었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이렇게 20%를 산정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의료급여 수급권자 같은 경우는 행위별 수가제의 본인 부담률을 그대로 유지를 하는 게 요 심포괄 수가제다. 그래서 요 정상군 입원 일수이신 분들 같은 경우는 포괄수가제에다가 비포괄수가제를 더해서 20% 해당하는 게 이 심포괄수가제의 본인 부담금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제가 입원 일수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심포괄 대상자이기는 한데, 질병군이 포함이 되기는 한데, 입원이 이제 90일을 초과했다라고 하면은 91일째부터는 또 심포괄에서 제외가 돼요. 그래서 90일까지는 심포괄이고, 91일째부터는 행위별 수가제로 또 청구할 수 있어야 되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당초 입원과 다르게 예측할 수 없이 이제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가지고 입원 일수가 6일을 초과한 시점부터는요, 입원 일로부터 수술 시행 전 일까지는 행위별 수가제로 청구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재입원을 하시게 되면은 이제 심포괄에 해당하는 것들 같은 경우는 뭐 합병증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재입원을 하면 연속 입원한 걸로 간주를 하고, 요 심포괄에 해당하지 않는 걸로 재입원을 하면 별도 입원으로 간주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단명을 잘 살펴볼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심포괄의 청구 방법을 볼게요. 청구 방법 같은 경우는 이제 DRG하고 크게 다르지는 않은데요. 우리 당연히 이제 심사 청구서를 이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심사 청구서에 명세서하고 또 기타 필요한 서류를 이제 첨부해서 심평원에다가 제출하는 거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여기 보시면 행위라든지 약제나 치료대의 비급여 같은 경우는 우리 실비 같은 경우를 이제 산정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리고 상한액이 있다 보니까 그 구입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목록표를 똑같이 우리 건강보험 환자분들하고 똑같이 심평원에다가 제출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우리 명세서 같은 경우는 심사가 또 정상군이냐, 또 열애군이냐, 또 상단 열애군이냐, 하단 열애군이냐에 따라서 달라졌었잖아요. 그래서 구분을 해가지고 작성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DRG 같은 경우는 주 단위로 청구할 수 있었잖아요. 30일이었다 보니까. 근데 이 심포괄 같은 경우는 좀 입원이 긴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30일 단위로 분할 청구할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차이도 기억을 하실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DRG하고 심포갈 같은 경우는 이제 청구하는 방법이 비슷하기는 한데 몇 가지가 조금 달라지는 것들, 그 차이점 비교를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심포갈도 마찬가지로 한 건의 명세서로 작성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이게 그 정상군을 초과하는, 입원 일수를 초과하는 경우는 이제 행위별 수가제로 적용이 되는 부분이 있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별도로 작성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하단 열애군 같은 경우도 요 심포갈이 아니라 행위별 수가제에 적용을 해서 명세서를 작성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90일이다 보니까 동일 수진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월 단위로 해도 2번, 3번 이렇게 그 명세서를 작성을 해서 청구를 할 수 있잖아요. 요럴 때는 또 연이어서 각각 작성을 할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청구 시기는요. 퇴원일에 속한 날에 다음 주 월요일부터 청구를 할 수가 있고요. 또 그 약이라든지 뭐 치료 재료때 이런 것들은 명세서를 접수하기 전에 이미 그 필요한 서류 같은 거 제출해야 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명세서 청구하기 전에 제출할 수 있어야 되고요. 자, 그러면 맨 마지막으로 심포갈 수가에 대한 정리를 조금 해보자면, 일단은 미리 정해진 금액은 똑같다. 그죠? DRG하고. 예. 그래서 이 심포갈은 이제 행위별 수까지 하고 DRG의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모델이 이 심포갈 수까지고요. 그 다음에 그 실시 근거는 앞에서 보건의료 기본법에 따라서 할 수 있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시범 사업으로 2009년 4월부터 지금 현재까지 시범 사업으로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실시 목적 같은 경우는 뭐 타당성이라든지 환자 분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적정한지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하게 되고, 또 일단은 행위별 수과제와 DRG에 해당하는 단점들을 조금 개선을 하고자 만들어 놓은 게 이 심포갈 수과다. 그리고 지금 심포갈 같은 경우는 이제 일산병원에서 시범 사업을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는 이제 민관 병원까지 확대해서 실시를 하고 있고, 또 DRG 같은 경우는 4개 과에서 7개 질병군인데 이 심포갈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양하게 그래서 현재 질병군은 603개에서 나이 제한을 나이를 이제 세분화해서 704개, 그리고 또 우리 맨 마지막 코딩하는 합병증이라든지 동방산병까지 또 세분화하다 보면 1,800개가 넘는 이런 이제 해당 질병군을 대상으로 해서 현재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심포갈 수과제다. 그래서 이번 주는 이제 DRG하고 심포갈 수과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우리 학생들 수고하셨습니다.